사실은 송도 출발은 저 5호 16국 저 오랑캐들이 세운, 중국 사람들 용어로 하면 북방 오랑캐들이 세운 16개 나라란 뜻인데, 북방 오랑캐 5민족이 세운 16개 나라. 근데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저거는 돌골계 아니면 몽골계예요. 동골 몽골의 지파들 5개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세운 16개 나라인데 거기서 장수하던 사람이거든요. 송도 조씨가. 그러니까 결국은 저것도 북방민족이랑 관계가 있다고 봐야죠. 장수해서 정권 잡으면은 관료를 누굴 쓰겠어요. 자기 오른팔 왼팔을. 다 그때 같이 놀던 물들 쓰죠. 그 다음에 이제 AD 10세기에 편자가 나온다고요. 편자가 나오면 더 무서워져요. 그건 우리한테도 재앙인데, 거란과 원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명에 한 번 숨이 죽었다가 청이 등장을 하고, 즉 10세기 이후 편자가 나온 10세기 이후 1000년 동안 이 중국 몸통부의 사람들이 왕조를 세운 건 명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이 되게 14세기 중엽부터 16세기, 17세기 중엽 한 300년, 250년밖에 안 갔으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이름 있는 왕조들 보면 전부 북방 왕조들이에요. 북방에서 정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편자를 채우니까, 편자라는 건 이거죠. 말발굽알에 이 쇠로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든 거 채우는 거예요. 저게 10세기예요. 굉장히 늦게 나온 거예요. 저걸 채우니까 이제 말이 못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뭐 그게 돌밭이든 뭐든 말이 다 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편자 때문에 망한 거죠. 이 한민족도. 왜냐면 편자가 나오니까 기마병력이 막 10만 명, 5만 명 짓밟고 들어오는데 아무 장애가 없어지게 돼요. 처음에 짓밟았던 거란은 강감찬 장군이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숨죽이고 살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한국인이 1000년 동안 참 비루하게 숨죽이고 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원수예요. 편자가 원수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중국이 청쯤 되면 지금 오른쪽 아래 그림이에요. 저 누런 게 다 중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은 정복하러 내려와 갖고 정복해서 다스리는 재미에 동화되고, 정복하러 내려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재미에 동화되고, 그런 일종의 블랙홀이에요, 저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홀 사진이거든요, 인류 최초의.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중국 몸통부라는 건 밀살 지역이고 초원바다라는 건 기마 목축인데, 이 둘이 충돌하고 융합하고 일기 때는 서로 맞짱 뜨고서 쫙 지키고 서로 꼬나보고서 서로 섞이질 않을 때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러냐? 한나라 때까지 그래요. 일기 때는 서로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국지를 보실 때 삼국지가 이제 재밌는 게, 삼국지가 벌써 5호 16국 체제로 들어갈 때잖아요. 그게 한이 망한 다음이니까. 그러니까 저 2기 넘어갈 때라고요. 그러니까 한이라는 게 굉장히, 중국인이라는 게 범위가 커진 때예요. 그냥 거기 다 들어와서 정복해서 다스리는 재미에 전부 중국인화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2기 때는 편자 없이 안장만 가지고 중국인화될 때요. 그러니까 5호 16국 수당 이때죠. 그리고 3기는 뭐냐? 저건 편자를 갖고 밀고 들어올 때예요. 거란. 그러니까 그 금나라거든요. 그 다음 후금, 원 이런 거예요. 전부. 청. 편자 갖고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몸통부 자체가 워낙에 물산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고 지배하는 재미가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절대 권력을 추구할 수 있는 땅이에요. 중국 몸통부에 통일 권력 다이내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진나라 그 살벌한 그 통일전쟁 봤잖아요, 우리. 거기다가 ESB, 저 살벌한 저 초원, 풀밭바다, 초원바다에 그 정복 다이내믹이 있을 거, 폭력적 정복의 다이내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중국에 와서 다 부글부글 끓으면서 한 통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중화제국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 2000년 이전에 한 1000몇백 년? 그 주나라 때는 좀 얌전했는데 그 앞에 상 때 한 700년, 그거 살벌하죠. 아까 보셨듯이. 그냥 인신공양이 상식인 그런
아주 폭력적인 제국이었어요. 상이. 출발이 그래요. 한자 자체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신공양을 포함한 으스스한 무당의 글자입니다. 그게. 기도용 글자예요. 한자라는 게.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이건 뭐냐. 3600년 동안 응축되어 온 거대 블랙홀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에는 북방민족이 들어와서 정복을 하면 동화되는 와중에 중국 영토는 늘어나요. 그 사람들 원래 영토까지 포함되니까. 항상 그 역사였어요. 이게 중국이 저런 거대 제국이 된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유전학적으로 따지면 핏줄로만 따지면 여러 민족인데 무수히 많은 민족이죠. 당연히. 유럽에 우리가 민족이 뭐 언어를 달리하는 집단이 유럽에 뭐 영어, 스웨덴어, 뭐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그 다음에 프랑스, 스페인, 바스크, 이탈리아,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체코, 알바니아, 뭐 대충 그 정도까지 동유럽 아직 덜 치고 옛날부터 여기 알바니아 빼더라도 한 10개 이상의 언어를 쓰잖아요. 유럽 인구 예를 들어서 지금 쭉 꼽은 거 한 2억 정도 될 거예요. 2억 조금 넘은 게 10개의 언어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용자 집단이 한국인이 한 8천만 되니까 굉장히 큰 언어예요. 사이즈가. 언어 사이즈로 보면.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2, 3천만에 하나 언어란 소리예요. 우리가 서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그럼 지금 중국에는 저게 70개 언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70개 언어가 없잖아요. 인도가 10몇 개 언어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인도가 언어가 그렇게 되는 건 인도의 문자 체계가 표음 문자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저런 신관이 쓰는 으스스한 이디오그램 그러니까 상형 문자가 저 제사 때 쓰는 상형 문자가 고스란히 그냥 밀고 들어와서 네가 언어 못 쓰든지 간에 문자로 이거 써 해놓고 문자를 읽는 발음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자에 따른 발음 이게 원래 엄마 말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한족이 되는 거죠. 엄마 말을 잊어버리고 문자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 다른 나라 케이스 보면 인도 케이스로 만약에 환산해도 한 20개 언어 말하고 있어야 되고 중국은요. 지금 20개 언어까지 안 갈 거예요. 지금 소수민족 언어 조그만 거 다 쳐야 20개 될 텐데 그것도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20개 안 될 거예요. 주요 언어로 한 20개 돼야 된다고요. 평균 한 3천만 명이 언어 하나씩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14억이 그냥 표준어로. 중국은 시도 표준시 하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티베트 사람들은 몇 시에 일어나야 돼? 표준시로. 지금 표준시는 베이징에 맞춰져 있을 텐데. 그러니까 자연시로 티베트 사람들은 해가 한참에 떴을 때가 이제 새벽 6시인 거예요. 그렇게 되나? 아니죠. 거꾸로구나. 깜깜할 때가 벌써 새벽 6시, 아침 9시인 거예요. 그 티벳은 이제 자기들 이제 출근 시간을 만약에 직장인이다 12시에 출근하는 게 되죠. 안 그러면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그런 무지막지한 표준화가 언어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진때 그랬어요. 진때. 문자를 통해서. 진때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중국이 이런 무지막지한 이 블랙홀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중국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제 공산화 했다가 뭐 이제 개혁개방 가고 이제 시장경제 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런데 뭐 크게 걱정할 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큰일 납니다. 이 공산화 했다가 해체하고 개혁개방 간 거는 오히려 이 러시아가 그 모범 케이스예요. 러시아가 딱 보면은 거기는 교과서대로 한 거예요. 한번 보시죠.
일단 러시아의 공산혁명은요. 농경사회를 초기 산업사회로 급속 변모시켰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난 게 1917년이니까 딱 한 100년 전, 정확히 한 102년 전에 일어났거든요. 그때 러시아 농경사회예요. 일종의. 부분적으로 그 공장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농경이 지배적인 사회예요. 그래서 농경사회를 공산혁명 후에 레닌이 불균형 발전론 내세워요. 중화학 공업 우선시하고 인프라 우선시하고 전기 우선시하고 이렇게 해서 급속한 공업화로 옮겨가요. 스탈린 때 레닌이 블루프린트를 잡고 스탈린이 이행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당대에 잘 나간다는 지식인들이 체제 경쟁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를 당해낼 수가 없다. 체제 경쟁은 사회주의가 이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몇 년까지 그랬냐. 대개 1945년, 1950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해가 갈수록 이 생산관계와 생산력 사이에 모순이 격화돼요. 이때 생산관계라는 건 국가주도, 공산당주도, 배급경제고요. 생산력이라는 건 현대기술이죠. 전기 놓고 공장 들이고 트랙터 놓고 했더니 그럼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떡 하고 숨이 막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농경사회에서 공장 놓고 전기 놓고 철도 까는 데까지는 금방 가. 그냥 다 배급경제 주고 나와서 일하면 빵 나눠주고 옷 나눠주고 배고픔 나눠주고 이걸로 돼요. 근데 딱 가서 이제 도시화가 돼갖고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인간관계 복잡해지고 분업이 복잡해지니까 턱 하고 막히는 거야 숨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속이는 방식이 돼요. 전부 물자 빼돌리고 전부 거짓으로 보고하고 너 이거밖에 왜 생산 못했어. 뭐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되려면 100만 가지가 나오죠. 그럼 그 이유에 맞춰서 위에서는 또 자원 또 내려주는데 그 자원 쓰면은 생산력은 생산은 그 다음에 더 안 되고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생산력 생산관계란 용어는 마르크스의 용어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생산관계 그러면 소유관계를 둘러싼 사회 제도를 뜻하고요. 생산력이라 그러면 기술, 분업과 기술을 뜻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말했냐.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즉 현대기술과 시장 및 사유재산이라는 현대기술의 발전을 시장 및 사유재산이 감당 못한다. 그래서 필멸한다예요. 그래서 과학적 공산주의예요. 나는 공산주의가 좋아서 공산주의 하는 거 아니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생각해 보니까 자본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거야. 그래서 공산주의는 과학이다라는 소리예요. 마르크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마르크스가 생거짓말 했다는 게 현실이죠. 공산 배급 경제는 그거야말로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이가 안 맞아서 모순을 일으켜서 필멸하네. 현실은 그거네. 그게 바로 소련 케이스예요. 기껏 전기 깔고 철도 깔고 항만 깔고 공업화 시키고 농기계 공장 만들어서 트랙터 해내고 소련 말로 도락다.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고급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일하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막 분업이 가지를 펼치고 나니까 이게 계획 배급 경제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전부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훔치는 체제가 되어버린다고. 몇십 년 가다 망해버린 거죠. 이게 애초를 따져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막스주의 기본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막스주의의 기본 문제가 뭐냐. 이 사람 뻑하면 노동이 가치입니다. 노동이 가치입니다. 잠깐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 깡통진보가 그런 식의 멋있는 그 명제 많이 쓰잖아요. 막스 명제 멋있죠. 노동이야말로 가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막스는 노동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분업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막스 경제학에선 존재하지 않아요. 분업과 기술이 그냥 지금 시점에 멈춰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사회적 유기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도의 고도화 뭐 이런 멋있는 말은 있는데 그렇게 분업과 기술이 발전을 하면 결국 계획 배급 경제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막스가 안 한 얘기가 뭐냐. 공산사회가 계획 배급 경제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다음에 공산사회의 계획 배급 경제는 분업과 기술의 발달을 감당 못한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놓고 엉터리 말만 하는 거야. 엉터리 말만. 그래서 이 막스 책 막스가 원래 그렇게 엉터리 말 했으니까 거기 그냥 뽕 빠지다 보면 육체 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쪽 애들 무슨 노동운동 단체나 깃발 보면 전부 근육과 주먹이잖아. 전부 어디 술 취한 육체 노동자가 술집에서 사람 팔 때 쓰는 그 딱 그거네. 육체 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 돼요, 저기선. 아니, 근데 요새 육체 노동이 뭐예요? 뭐, 저도 어려워지면 나가서 그 일을 할 준비되어 있고, 저는 주말마다 좀 그 일 비슷한 일을 하는데, 까고 말해서, 쌍말로 말해서, 노가다 개잡부 말고, 육체 노동이 어딨냐고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일용잡부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평생 일용잡부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일용잡부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조금 생각 있고 건강 있는 분들은 내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그분들 용어로 노가다 개잡부로 내가 뛰지만 내가 현장 따라다니다 보면 내가 보조 목수가 될 때도 있고 내가 보조 타일공이 될 때도 있고 내가 보조 무슨 다른 전공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나도 여기서 일하다가 보면 뭔가 루트가 생긴다 생각하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평생 일용잡부 이것만 하겠다 이런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건 육체 노동만이 진정한 노동이래요. 그 우리가 현실은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올릴 생각을 해야 돼요. 노동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교육과 지식을 함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문재인 586 집단은 마르크스보다 더 심한 망상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노동의 가치를 올릴 길, 분업과 생산력의 증대 이런 거는 생각을 아예 안 했고 오직 노동자가 착취당한다는 소리만 떠들었고 문재인 586은 노동의 가치를 올릴 길, 즉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교육과 지식을 함양할 길은 생각 안 하고 노동자한테 주어지는 근로자한테 주어지는 최저임금을 올릴 생각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망상을 하려면 차라리 마르크스처럼 아주 멋있는 망상 스토리를 짜든지 무슨 촌스럽게 무슨 성장주도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개구라를 푸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러시아는 망상에 충실했기 때문에 망상으로 망했어요. 그게 러시아적 일관성이에요. 존경할 만해요. 망상에 그렇게 충실한다는 게 비극성이 있잖아요. 나름. 그러니까 망상에 충실했다고요. 막스의 망상에 충실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산혁명 일으키고 자기들 근대화해야 되니까 생산력을 발전시켰어요. 농경사회를 불과 한 20년 만에 산업사회로 바꿔냈어요. 트랙터 공장이 들어오고 전기 발전소가 지어지고 철로가 깔리고 자동차 공장이 만들어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하고 산업화를 했어요. 현대화를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잖아. 분업 구조도. 그러면서 그 공산당이 쪼물락거리는 배급 경제로는 안 돌아가 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의 성취에 의해서. 이게 러시아에서 지난 10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917년에서 그러니까 내전 끝나고 나니까 1921년경에서 1991년까지 7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소련 해체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름 이치가 있고 일관성이 있고 나름 비극성이 있어요. 그 장중함이 있다고요. 마치 러시아 민요 마밤 이런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중함이 있다고요. 여기에는. 중국은 좀 달라요. 근데 중국 얘기하기 전에 공산주의가 과학이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짚어보죠.
다 막스의 명제입니다. 이거 잘 들으시면 둘 중에 하나 되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백모의 세뇌 탈취를 듣고 빨갱이가 되든지 백모의 세뇌 탈취를 듣고 맹렬한 자유주의자가 되든지 자유시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자, 여기 막스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내재된 평균 노동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이걸 이제 노동가치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입만 뻥긋하면 다 노동이야. 근데 이 사람 말에 하면 노동력도 상품이다. 그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생계 수준에서 결정된다. 말 그렇듯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명제는 그런데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현장에 투입하면 즉 노동은 생계 수준을 위한 부분 월급으로 받아가는 부분과 잉여가치 이윤으로 남는 부분으로 갈린다. 잉여가치는 자본가한테 귀속된다. 이걸 착취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개념에서는요. 기업의 정상이윤, 장사할 때 남는 정상이윤은 다 착취예요. 이윤이 다 착취예요. 이 사람들 개념에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노총 구호도 이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강도죠. 민노총 구호가 정당성을 띠려면 자기들 머릿속에 이윤을 처음부터 원래 노동자에 속해야 마땅했던 것 착취라고 봐야지 그런 구호가 나와요. 민노총 계열적 구호가 그런 게 있죠. 재벌곡간 700조 갈라쳐서 해먹자. 뭐 이런 그런 그 취지의 구호가 있어요. 재벌곡간 700조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단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뭐냐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이래저래 한 700조 800조 원 있어요. 그 이윤 남겨가지고 기업에서 이제 쌓아놓고 투자하려고 쌓아놓은 거거든. 빚 갖고 투자하려고. 그거 갈라쳐서 해먹자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강도가 아닌데 왜 나올 수 있냐 이거지. 본인은 정당하다고 생각해. 왜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로직에 의하면 그 사람들 사고방식에 의하면 원래부터 이윤은 노동자의 것이다 이거예요. 원래부터. 왜? 모든 상품은 노동의 가치, 그 상품에 담긴 노동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 노동을 담아내는 주체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스주의 경제학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그런 구호가 못 나와요.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고민 좀 해보세요. 막스주의 경제학을 채택할 건지 채택하면 그런 구호 계속 쓰시고 막스주의 경제학 지금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 개노갈인데 그럼 그런 거 내려놓으셔야지. 그래서 아무튼 잉여가치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즉 착취돼요. 자본으로 변한다. 거기서 이제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와요. 자본은 과거의 노동이다. 이 사람들 말에 하면 어저께 내 노동 중에 일부 착취된 게 오늘 자본으로 등장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는 어떤 존재냐? 과거의 자신, 과거의 노동에 의해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지배하는 존재.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노동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소외라고 불러요. 이게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소외가 이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외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럼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품에 담긴 노동의 양이 꼭 가격이야? 너 지금 가격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노동 가치랑 가격은 달라. 근데 그건 둘은 관계는 있어. 아무튼 간에 잘 전환돼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 좀 한다는 공산주의 경제학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상품에 담긴 노동 가치의 비율이 어떻게 가격상의 비율로 나타나나를 연구해요. 그걸 전환 이론이라 그래요. 그거 연구하면 다 미칩니다. 답 없는 답을 찾는다고 나름 수학 뭐 미적분 뭐 편미분 뭐 수학 엄청나게 잘하고 뭐 수학을 경제학과에 가끔 수학 잘하는 천재들 있잖아요. 그 달라붙어서 그거 하다가 돌아요. 답 없는 답에 달라붙어서. 저게 천재 빨갱이들의 무덤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 자본주의는 막스 용어에 의하면 생산력과 생산관계 즉 기술과 사유재산 및 시장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그 모순으로 필멸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과학이다예요. 침대는 과학이다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과학이다. S침대가 막스가 S침대 구호. S침대가 그거였잖아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그걸 들었으면 아마 무덤에서 벌떡 튀어나와서 S침대 쳐들어갔을 거예요. 막스가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막스가 스스로의 공산주의를 과학적 공산주의라고 불렀죠. Scientific Communism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유는 블루오션에서 나오잖아요. 그 블루오션은 뭐냐? 혁신에서 나오는 거. 남들 안 하는 거 딱 보고서 하니까 나오는 거거든. 반면에 막스의 노동가치로는 즉 혁신, 다시 말해서 노동의 가치를 높이는 길은 아예 외면을 해버려. 이분 노동을 떠드는데 마치 전투적 노조가 생산성 향상이나 인간 교육과 지식의 함양에 대해서 무감각하잖아. 그 얘기 안 하잖아. 노동이 소중합니다. 노동이 소중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노동 소중해. 그래. 그럼 그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래? 가치가 높아져야 소중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노동의 가치요? 그거 원래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치운다니까. 원래 소중하긴 뭘 소중해요? 노동의 가치가, 노동 자체가 소중한다면 뭐 저 고양이의 쥐사냥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죠. 그것도 일종의 생물학적 반응인데 배고파서. 그게 아니죠. 노동의 소중한 까닭은 거기에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정신을 담아내기 때문이잖아요. 투사. 그 막스 용어네. 프로젝션. 그 맞아요. 투사되기 때문에 그런 거든. 나의 이미지, 나의 의도, 나의 지식, 나의 꿈, 나의 열정을 그 외부 세계에 투사하는 과정이잖아. 그러면 그걸 잘 연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산성이 올라가고 노동하는 사람의 그 교육과 지식 수준이 높아져야죠. 그래야 노동이 가치 있는 것,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계속 나가죠. 노동을 어떻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 거냐를 얘기 안 하고 노동이 소중합니다. 노동자가 주인입니다.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으면 뭐하냐고요. 헛념불이지. 거기다 문재인 586 헛념불도 못해. 이것들은 뭐라 그러냐. 노동자에게 돈을 많이 주면 소득이 성장합니다. 뭐 이런 어디 헛소리가 어디 있어요. 참 이건 막스보다는 못한 소리. 막스보다. 차라리 막스 주장을 하라고. 차라리 민노총 주장을 하세요. 그냥 대놓고서.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노동이 소중합니다. 그럼 귀때기 잡아놓고 물 수가 있지. 오케이? 노동의 가치 있어줘야 돼. 근데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는 길은 뭐야? 어떻게 해야 사람 몸값이 높아져? 사람이 생산성이 더 많아지고 사람의 교육과 지식이 높아져야 사람의 몸값이 높아지죠. 당연한 거죠. 사람 사서 쓰는 사람은 무슨 자선사업가인가? 그 사람이 가치가 더 높아야 그 페이를 더하고 사서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소련 케이스가 이게 여러 가지를 뜻한다라고 봐요. 아주 고전적이에요. 아주 정직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정직했고 파멸도 정직한 거예요. 최소한 파멸은 정직해요. 왜 파멸했냐? 기술혁신에서 파멸한 거예요. 공업화에서, 현대화에서. 만약에 소련이 옛날 짜르 체제처럼 농노사회로 남았으면요. 소련 주구장창 지금도 소련이에요.